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노점 온도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밥그릇이 있으면은 물을 계속 퍼담아가지고 밥그릇이 꽉 차게 되는 온도. 또는 밥그릇이 있는데 이제 온도를 낮춰가지고 밥그릇을 계속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딱 수증기 크기하고 밥그릇 크기가 같아지는 온도. 이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점 온도에 닿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물이 이제 수증기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주병에 물방울이 맺혀서 줄줄 흘러내린다. 그건 이제 맥주병 표면 온도가 이제 노점 온도보다 낮아졌다. 낮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엔탈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습공기 선도를 볼 일이 없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 아마 지휘도록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습도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습공기 선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두어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 여러 가지 다른 수업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습공기 선도를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비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습공기 선도 보는 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찾아보십시오. 재료를 어떻게 이제 수분을 이제 흡수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환경 쪽에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PP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네. 그렇지? 습도와 결로 부분인데, 잠깐만요. 이 부분도 앞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결로 온도하고 결로 온도한다. 그 결로 발생 유무를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야말로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환경 쪽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수업에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표와 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환경 수업에서 듣도록 하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로에 대한 이야기 했죠. 실내 공기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져가지고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결로라고 합니다. 결로가 생기면 안 좋겠죠. 왜 안 좋니? 보통 이런 곰팡이가 막 씁니다. 이런 부분에 곰팡이가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솜이 있는데 솜 같은 경우는 단열 성능이 높죠. 그 중간중간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높은데 그 안에를 이제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물이 채워졌어. 그러니까 솜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열 전도율이 그나마 공기보다는 높기 때문에 열, 그, 열이 외부로 뺏기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제 침투하는 열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벽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요즘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크게 없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열이 취약해서
표면 온도가 이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단열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더 떨어지니까 더 결로가 많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아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교란 이야기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런 뭡니까 이제 단열재를 고정하는 하스너 요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열이 침투하는 통로를 열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 창틀 같은 경우도 단열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옛날 샤시 같은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하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 부분에서는 아까 상대 습도에 대해서 다뤘던 그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열기는 이제 온열 환경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요것도 환경 쪽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 주위에서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요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제 여름철에 발생하죠.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잠시만요. 햇빛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덥잖아요. 여름철 덥기 때문에 냉방 부하가 여름 발생합니다. 실내가 있고요. 외가 있으면 열을 밖으로 계속 퍼내야 돼. 열을 밖으로 계속 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시원하겠죠. 근데 햇빛은 계속 들어오잖아. 계속 내리쬐. 그럼 얘가 지글지글 끓겠죠. 그럼 더 에어컨을 세게 돌려서 밖으로 열을 더 많이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이 태양빛을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막을 수 있는 역할이 이제 깊은 창, 두꺼운 벽. 그러니까 벽을 두껍게 해서 창을 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여기로 그러니까 창이 얇으면은 요만큼의 빛이 더 들어올 텐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따로 어떤 기구나 장애물 같은 걸 배치할 필요 없이 벽만 두껍게 했는데도 이 정도의 차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겨울철 같은 경우는 크게 두꺼운 벽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은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겨울은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이 깊은 벽의 그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가 높게 뜨죠. 대략 한 80도 정도 각도로 뜹니다. 뭐 80도까지는 아니지만 70몇 도까지 떠. 여름철. 그러면은 벽체가 이만큼 깊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비차단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서로 지고 이 12시에 정남에서 최대 고도각으로 비추긴 하지만 그럼 남은 이 아침하고 저녁 해는 해 같은 경우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안으로 빛이 많이 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12시 햇빛이 제일 뜨겁겠죠. 이 뜨거운 햇빛을 조금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냉방부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차양 발코니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벽을 치는 거야. 예, 이렇게 벽을 치면 마치 우리가 발코니 같은 역할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어떤 발코니 역할도 하면서 실제로 빛이 안으로는 최대한 많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직사광선이 최대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카페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있죠. 쳤다가 걷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수직 루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루버라는 거는 그 블라인드의 좀 다른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어, 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세웠다가 또는 눕혔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통과시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루버. 근데 요즘에는 이 루버를 이렇게 거울처럼 해가지고 빛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요. 이제 아니 이거 햇빛 막는다고 해놓고 왜 햇빛을 또 안으로 통과시키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루버를 탁탁탁 붙여놓고 햇빛이 있으면은 빛이 막고 안으로 이렇게 위로 들어오겠죠. 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위에 반사되는 어떤 그런 벽지나 재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실내로 반사돼서 나오겠죠. 산란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조명 그 에너지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방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좋아요. 시간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 주위에 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 에어블로 창, 그러니까 공기의 통로를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유리가 있고 블라인드를 안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 안에 블라인드를 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 밖에 블라인드를 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두고 이제 공기 유로를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뭐 더블 스킨의 옥외 블라인드.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공기가 통과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환경 쪽에서 여러분들 건축 부분이니까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제로 더블 스킨 실내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깥에 이제 유리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기용 개구부가 있고 실내에는 이제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캐더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갈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는 요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단열 성능도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뭐 크게 저희 수업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외부에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루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실내에 배치된 루버도 사실 먼지나 이렇게 이물질이 부착이 되면서 반사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외부의 블라인드, 뭐 이거는 뭐 반사용은 아니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외부의 블라인드 이거 청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많이는 안 해. 많이는 안 해. 열 제어와 빛 제어가 있습니다. 열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실내 냉난방 부하 조절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일 거고요. 빛 제어 같은 경우는 실내 이제 조명 부하와 관련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수업의 본질적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양광 추적형 자동 여기 제광의 곳
최강 블라인드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빛을 차단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실에 있는 어떤 그런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 날개가 이렇게 위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개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걸 막아주기도 하면서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켜가지고 실내 조명부와 절감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체역학,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뭐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워낙에 어려운 그 과목이고요. 유체역학, 연력학 자체가 이거를 한 학기 내도록 수업을 해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것들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양이 많은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는다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시험 출제할 거기 때문에 아니 PPT 이렇게 많이 해놓고 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하면서 대충 다 알려주죠. 뭐 OX 뭐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도 뭐 변별력을 위해서 거기서 약간 수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사하게 막 저 안에 구석탱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공기의 비중량은 1.293kg/km다.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자, 자, 유체의 종류,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부릅니다. 액체와 기체를 합쳐 부르고요. 비압축성 유체와 압축성 유체가 있습니다. 비압축성 유체는 이렇게 우리가 눌러도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는 걸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압축성 유체는 우리가 누르면 압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켓 여러분들 하면은 안에 막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는 거 가지고 막 공기를 넣잖아. 그 말은 뭡니까? 공기를 계속 넣으면은 그 안에 어떻게 되겠어? 공기 밀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공기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X 공기. 그다음 비압축성 유체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을 가정합니다. 유체역학에서 물 같은 경우, 물은 여러분들 한 1리터 물 페트병에 담아놓고, 아니면 1리터 물을 여러분들이 주사기 같은 데 담아놓고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해봐. 잘 안 눌러져. 근데 주사기는 공기 같은 경우는 빈 주사기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꾹 누르면 막 앞에를 막고, 빈 주사기를 앞에를 막고 여기를 탁 손가락으로 딱 막고 얘를 탁 눌러. 그러면은 빈 주사기는 누르면은 한 반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반 정도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주사기에다가 물을 넣고 앞에 막고 여러분 눌러보십시오.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물은, 액체인 물은 엄밀히 말하면은 압축성이지만 조금은 눌려지니까 압축성이지만, 우리가 유체역학을 다룰 때는 물은 비압축성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비압축성은 밀도가 일정하다, 컨스탄트하다 라고 합니다. 압축성 같은 경우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상유체 같은 경우는 압축성과 점성이 없는 유체입니다. 여기 점성이 하나 추가됐어. 점성.
이겁니다. 우리 유체역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점성이야. 내가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꼭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유체라는 것이 점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근데 점성이 뭐냐? 꿀 같은 거야. 꿀은 뭡니까? 꿀은 여러분들이 어 꿀을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꿀을 이렇게 한번 헤쳐본다고 생각해봐. 엄청 끈적한 꿀 속에서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헤친다고 하면은 잘 안 되겠죠. 꿀이 워낙 점성이 크기 때문에 마찰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체는 모든 유체는 다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꿀 같은 경우는 점성이 크고 물 같은 경우는 좀 작고 공기 같은 경우는 점성이 아주 작아. 그렇지만 점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점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점성에 의한 마찰을 이겨내고 계속 엔진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간다는 뜻이고, 수영을 해도 여러분들 계속 팔을 젓지 않으면은 물에서 멈추죠. 팔을 저어야 돼. 팔을 저을 때도 여러분들이 물살을 가르는 마찰력이 느껴지죠. 점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점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체의 점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유체의 점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펌프를 쓰죠. 예. 유체의 점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펌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밀어 올려줘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이 펌프를 그냥 펌프 가게 가서 아저씨 이거 뭐 대충 뭐 2층 집인데 펌프 하나 주세요.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배우지 못한 비전공자가 그냥 철물점 가서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빌딩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큰 체육 시설도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펌프 선정을 한다는 거야. 신재생 에너지, 지열, 태양열 하려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펌프 선정해야 되겠죠? 장비 용량을 선정하려면 여러분들이 장비에 필요한 무엇 스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분들이 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유체는 압축성과 점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체역학 배우지 않으면 사실 점성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우리가 잘 걸어 다니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잘 걸어 다니잖아. 그리고 수영 좀 해도 막 그냥 놀기 바쁘기 때문에 이게 물살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마찰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다 나오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유체역학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유체역학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거는 다루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이제 더 좀 진화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라는 것은 비단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풀어야 되는 어떤 공학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김대리 이 펌프 이게 맞니? 한번 검토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거 풀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도 비중량에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압축성 아까 말했죠? 밀도가 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액체는 압축성이 적고 기체는 압축성이 큽니다. 액체는 압축성이 적고 기체는 압축성이 크다. 이거 OX 문제 잘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점성. 모든 유체가 유체 내에서 서로 접촉하는 두 층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것을 뉴턴의 점성 그 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전단력 계산하는 유체 내의 전단력을 계산하는 식인데 그 실험인데
요거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유체로 채워놨어. 아니네. 이렇게 바닥이 있고요.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 위에다가 널판지를 하나 그런 둥둥 띄워놨어요. 물에다가 널판지를 하나 띄워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널판지를 이렇게 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사실 파스칼, 압력이죠. 압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거는 인장력이고요. 또는 뭐 압축력. 그 다음에 옆에서 미는 거. 이게 뭡니까? 옆에서 미는 거. 이게 전단력이라죠. 타우,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죠? 전단력 타우입니다. 근데 역시 물이 여기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밀잖아. 그게 전단력 타우입니다. 그럼 이 타우는 이 뭡니까? 유체의 점성이 크면, 점성이 끈적하면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t라고 하고, 우리가 얘를 밀어주는 속도를 u라고 한다면, 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를 밀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거꾸로 이 t를 아주 낮게 했어. 아주 작게 했어. 아주 작게 거의 뭐 붙을 정도로 했을 때 하고, 얘를 충분히 멀리 떨어뜨렸을 때 하고, 이 판때기를 아주 바닥에 붙였을 때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비비는 이 간격이 좁으니까. 그 다음에 이 멀 때는 뭡니까? 멀 때는 더 머니까 별로 그 바닥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 이 바닥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냥 미끌미끌한 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높이 차이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전단력은 커지는 거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단력은 작아져. 반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더 빠른 속도로 빌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겠지. 더 천천히 가려면 더 작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전단력은 점성과 속도에는 비례하고 점성과 유속에는 비례하고 실제로 요 높이는 반비례한다. 라는 게 뉴턴의 점성 법칙이야. 이 형님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죠. 네. 뉴턴의 점성 법칙이야. 그래서 뭐 T 이꼴 U T분의 U라고 하는데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점성에는 비례합니다. 점성에는 끈적끈적한 크기에는 비례하고 요 높이에는 반비례하고 유속에는 비례한다. 뉴턴의 점성 법칙.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